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있습니다. 핵잠수함을 수십 척 운용하고 항공모함 전단이 지구상 어느 바다든 48시간 안에 진입할 수 있으며 해군 예산만으로도 웬만한 나라 전체 국방비를 압도하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자국 군함을 제대로 수리조차 하지 못해서 사실상 전력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가 낡아서가 아니라 그 배를 고쳐줄 기술자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기술자 없이는 아무리 첨단 함정도 그저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해법을 찾기 위해 태평양 건너 한국의 기업 두 곳에 손을 내밀었다는 점입니다. 금액만 따져도 200조 원, 한국 한 해 국방 예산의 3배가 훌쩍 넘는 규모를 들고서요. 세계 패권국이 동맹국 기업의 안보를 의탁한 전례 없는 장면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동맹국 민간 기업에 자국 해군 재건을 맡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두 기업의 이름을 공개석상에서 거명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특정 외국 기업을 국가 해군 재건의 파트너로 지목한 건 조선업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핵심 슬로건인 마가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계획으로 예산 규모만 200조 원에 달합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세계 최강 해군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강철 같았던 미 해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답을 찾으려면 현장의 숫자부터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 해군은 현재 함정을 약 200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가 항구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선박이 낡아서가 아닙니다. 배를 수리하고 유지 보수해줄 기술 인력이 없는 겁니다. 잠수함 한 척을 정비하는데 대기 시간만 20달, 실제 작업 기간은 31달이 더 필요합니다. 두 기간을 합산하면 거의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잠수함 한 척에 잡아먹히는 셈입니다. 배는 있는데 그 배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종이 전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전력이지만 실제 작전에는 투입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배도 있고 승조원도 있지만 그 배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줄 기술자가 사라졌다는 게 핵심 문제입니다. 왜 기술자가 사라진 걸까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된 미국 조선 산업 붕괴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 상선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반세기 동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선 건조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24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약 1900척 중 미국 조선소가 계약을 따낸 건 단 2척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용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배를 만들면 한국이나 중국보다 5배에서 10배 가까이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 효율성이 수십 년간 맞물린 구조적 결과였습니다.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 입장에서는 몇 배나 비싼 미국 조선소에 일감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문이 끊기자 조선소들은 하나씩 문을 닫았고 조선소가 사라지면서 수십 년간 그 안에서 일하던 기술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선박 건조 기술은 교과서나 매뉴얼로 전달될 수 있는 종류가 결코 아닙니다. 현장에서 십수년을 보내며 몸으로 익힌 노하우가 선배에서 후배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해지는 방식으로만 유지됩니다. 이 연결고리가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있는데 최소 한 세대가 필요합니다. 숙련된 용접 기사 한 명을 키우는 데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수천억 원을 퍼붓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현장 기술자가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한 함정의 비율이 전체 정비 일정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항구에 줄지어 대기 중인 함정들, 몇 년째 도크 안에 멈춰서 있는 배들. 이 광경을 두고 일부에서는 유령 함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존재하지만 힘을 쓰지 못하는 전략적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반면 경쟁국인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약 61%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조선사들이 최근 한 해 동안 건조한 상선 물량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누적 생산한 총량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를 장악하는 능력이 곧 지구 전체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진 이 격차는 안보 문제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찾은 건 이런 절박한 상황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큰 조선 강국이면서 미국의 동맹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 수준에서 중국을 앞서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능력이 검증된 파트너가 필요했고, 한국이 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미국 해군의 위기와는 별개로 전 세계 해운업계에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서 있는 두 번째 교차점, 바로 탄소 배출 규제입니다. 국제해사기구, 영어 약자로 IMO라고 부르는 이 기관은 전 세계 선박들이 지켜야 할 환경 기준을 정하는 곳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CII 등급제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CII는 탄소 집약도 지수를 줄임말로 배가 화물을 얼마나 환경 친화적으로 운반하는지를 수치로 환산한 성적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상선은 A부터 E까지 등급을 받습니다. 문제는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배들입니다. 항구 입항에 제한이 생기고 보험료가 올라가며 화물 계약을 따내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멀쩡히 운항 중인 배가 환경기준 하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퇴역을 강요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배 한 척 가격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갑자기 그 배를 더 이상 굴리기가 어렵게 됐으니까요. 새 배를 주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 실제로 인도받기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규제는 계속 강화됩니다. 새 배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 배로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 배의 등급이 낮다면 일감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주들이 찾아낸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기존 선박을 개조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엔진을 교체하거나 친환경 연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비용 대비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기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융세일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낡은 항해 시대의 돛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흰 천이 바람에 펄럭이는 그런 장치 말이죠. 다만 실제 융세일은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비행기 날개를 수직으로 세워놓은 모양의 대형 구조물이 갑판 위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높이 약 30m, 폭은 10m에 달하는 이 구조물은 딱딱한 복합 소재로 제작됩니다.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날개 위아래를 지나는 공기의 속도 차이가 압력 차이를 만들고 그 압력 차이가 날개를 위로 밀어올리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융세일은 이 원리를 수평 방향의 추진력으로 바꿔냅니다. 바람이 날개 형태의 구조물을 지나가면서 배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기술은 인공지능입니다. AI가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융세일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매 순간 추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바람 조건이 유리할 때는 융세일이 힘껏 배를 밀어주고 그 순간 엔진 출력은 낮춥니다. 반대로 바람이 불리하거나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는 구조물을 납작하게 접는 틸팅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판단과 조작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백 년 전 선원들이 하루 종일 돛을 올리고 내리며 바람을 쫓던 일을 AI가 대신하는 셈입니다. 효과는 상당합니다. 운항 조건에 따라 연료 소비를 최소 5%에서 최대 22%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은 곧 탄소 배출 감소이기도 합니다. CII 등급으로 따지면 D등급을 받던 선박이 B등급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폐선 직전까지 몰렸던 배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는 기술이죠. 대형 화물선의 경우 연료비가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에 20%를 넘는 절감이 실현된다면 연간 수십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환경 기준도 맞추고 운영비도 낮추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세배를 건조하는 것보다 기존 선박에 윙세일을 장착하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2026년 1월 HD 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윙세일이 실제 유조선에 장착되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5만 톤급 유조선에 설치된 이 장치는 향후 2년간 실제 운항 데이터를 쌓으며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바다 위에서 증명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당연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인 중국이 윙세일을 못 만들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중국도 일반 화물선에 장착하는 윙세일은 충분히 제작 가능합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유조선과 LNG 운반선 같은 특수 선박들입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의 약자로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 부피를 크게 줄인 형태로 운반하는 연료입니다. 유조선과 LNG 운반선의 갑판에는 정교한 배관 시스템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고 그 안에는 원유나 가스가 흐릅니다. 이런 선박들은 작은 전기 스파크 하나가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윙세일은 AI와 모터로 구조물 각도를 조절하는 전기장치입니다. 유조선 갑판에 전기장치를 설치한다는 건 인화성 물질 창고 안에 점화장치를 들여놓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용화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서 있습니다. 전기 회로를 특수 설계해 스파크 발생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 인화성 환경에서 전자장치를 안전하게 운용하는 기술은 수십 년간 LNG 운반선을 건조해온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 격차의 본질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약 6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LNG 운반선 한 척 가격이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0여 원을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선박 분야를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에서 원유와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서 한국이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20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발표됐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당장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는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는 법률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입니다. 미국 내 항구 사이를 오가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군함에 대해서도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이라도 이 장벽을 넘지 못하면 미국 시장 진입에 근본적인 한계가 생깁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문제를 정면 충돌 대신 조용한 우회 전략으로 해결했습니다. 미국 땅에 직접 들어간 겁니다. 2024년 하나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미국 현지 조선소를 직접 사들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든 배는 미국산으로 인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황금함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나를 파트너로 직접 거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한때 문을 닫았던 조선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을 해군 재건의 파트너로 공개석상에서 밝힌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공략하는 시장은 선박 건조만이 아닙니다. MRO라고 부르는 유지보수 및 수리 정비 시장입니다. 미 해군 MRO 시장의 연간 규모는 20조 원에 달하며 단일 고객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비 발주처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미 이 시장에서 3건을 연달아 수주했고 HD 현대중공업과 HJ2중공업도 잇따라 진출하고 있습니다. 법적 장벽을 현지 투자로 우회하고 정비 시장까지 선점하는 이 전략은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 과정 안에 한국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처음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독자적인 설계 능력도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선진 조선사들이 외면하는 저부가 가치 선박들을 하청받아 근근히 성장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지금 한미 조선협력실무협의체에서 한국은 기술을 전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파견되어 용접 기술과 선박 설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도 한때 세계 조선업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한국과 중국의 밀려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이 협력을 타진했을 때 일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국 조선업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 미국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일본 최대 조선사의 수장도 미국에 대한 자본 투입은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의 손을 잡은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만이 기술도 있고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할 의지와 여력도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기술 선도국이 된다는 게 단순한 자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 분야의 기준과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친환경 선박 기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자율 운항 시스템의 안전 규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스마트 조선소의 표준 공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논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물량면에서 압도적입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61%에 달합니다. 한국은 약 22% 수준입니다. 가격 경쟁에서는 구조적으로 중국을 이기기 어렵고 국내에서는 젊은 세대가 현장 작업을 기피하면서 기술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한국 조선업의 위치는 역사상 가장 유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량에서는 중국에 뒤지더라도 기술 난도에서는 분명한 우위가 있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64%가 그 증거입니다. 환경 규제와 안보 재편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모두 고부가 가치 기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전수하면 결국 경쟁자를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오늘 기술을 가르친 나라가 10년 뒤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의 특성상 기술 이전이 곧 경쟁력 이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숙련 인력, 수십 개의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공급망, 수십 년간 쌓인 실전 경험이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경쟁력이 생깁니다. 미국이 이 모든 것을 갖추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차세대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면 기술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0년 전 대항해 시대의 돛원리를 최첨단 AI 기술로 되살려낸 것처럼 오래된 원리와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능력이 한국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 해군은 함정을 수리해줄 기술자가 사라지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은 탄소 규제라는 새로운 기준 앞에서 보유 선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압력이 모두 향하는 곳이 한국 조선업입니다. 200조 원짜리 프로젝트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탄소 규제가 더 촘촘해질수록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기존 선박을 개조하는 시장, 새로운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시장, 그리고 완성된 선박들을 꾸준히 정비하는 시장까지 한국 조선업 앞에 열린 기회의 크기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환경과 안보라는 두 메가 트렌드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탄다면 한국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에서 앞으로의 바다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설계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전수하면 결국 10년 뒤 경쟁자를 키우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